저는 올해 72입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손찌검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제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제 집 거실 한복판에서요. 모든 것은 그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저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아들 준혁이가 결혼하고 며느리 수진 씨를 처음 만난 건 4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초반 1년은 괜찮았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왔고 생신 때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손주 민준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이유식은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할게요.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키운대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경험은, 제 조언은 점점 무시당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처음 키우는 아이인데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 씨의 태도는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찾아가겠다고 하면 바쁘다는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할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요?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로요. 준혁이가 출근한 시간이면 수진 씨와 민준이만 집에 있을 겁니다. 깜짝 선물로 미역국이라도 끓여주면 좋아하겠지. 저는 장을 봤습니다. 좋은 미역, 신선한 소고기, 민준이가 좋아한다던 바나나도 샀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잘 풀릴 거야. 정성을 보면 마음을 열겠지. 오전 10시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나야, 어머니. 미역국 끓여주려고 왔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전화라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깜짝 선물이잖아. 문 열어줘. 또 침묵.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은 싸늘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현관을 들어서자 민준이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할미,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 아이를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할미가 보고 싶었어. 수진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제 일정이 있잖아요. 일정이 뭐가 있어? 집에 있는데. 그 말이 실수였습니다. 수진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육아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맨날 이러시네요. 무시하시는 거 티나요. 제가 무시를 했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수진 씨, 오해야. 나는 그냥. 됐어요. 빨리 하실 거 하시고 가세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끓인 국입니다.
이걸 먹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요? 1시간쯤 지나 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수진 씨, 국 다 됐어. 한 그릇 먹어봐. 수진 씨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한 숟가락이라도. 괜찮다니까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냉장고에 넣어둘게. 나중에 데워 먹으면 돼.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국을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민준이와 조금 놀아주고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보세요. 수진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벌써? 네. 민준이 낮잠 시간이에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12시도 안 됐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 민준이랑 놀아주고 싶어서. 어머니, 수진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육아하는 방식이 있어요. 스케줄 지켜야 해요. 나도 알아. 그래도 할머니가 손주 보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순간 수진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큰일이죠. 어머니가 오시면 민준이 흥분해서 낮잠도 안 자요. 그깟 낮잠 하루 안 자면 어때? 어머니, 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봐요. 이렇게 되잖아요. 수진 씨가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제발 좀 나가주세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 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매번 전화도 없이 오시고, 제 육아 방식 무시하시고, 모든 어머니 방식대로 하시려고만 하시잖아요. 나는 단지 도와주려고. 도움 안 돼요. 어머니가 오시면 더 힘들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도움이 아니라 짐이었다는 건가요? 알았어. 갈게.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락하고 오세요. 무작정 오시면 안 받을 거예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2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에게, 제 손주의 엄마에게 쫓겨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손주가 보고 싶은 게 죄인가?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까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할까 봐요. 저는 그저 참기로 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사건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벌어졌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민준이 돌잔치 하기로 했어요. 그래. 어디서 해? 집에서 조촐하게 하려고요. 엄마도 오세요. 기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수진 씨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게 두려웠지만 손주 돌잔치를 빠질 순 없었습니다. 그래, 갈게.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돌잔치 선물로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금반지를 살까, 옷을 살까? 고민 끝에 저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손주에게 줄 옷 한 벌, 수진 씨에게 줄 스카프 하나를 샀습니다. 이번엔 잘해보자. 며느리 기분도 풀어주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한복을 꺼내 입고 선물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몇몇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부모님, 친정, 언니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준혁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수진 씨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도와줄까? 괜찮아요. 역시나 차갑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민준이를 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민준이가 얼마나 예쁜지요. 우리 민준이 오늘 주인공이네. 수진 씨 어머니가 옆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민준이 많이 컸죠? 수진이가 정말 고생했어요. 그러게요.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다행이에요. 수진이 혼자 다 키웠어요. 애 아빠는 맨날 회사 일로 바쁘고 그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혁이를 은근히 비난하는 투였으니까요. 준혁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던데요. 그래도 육아는 엄마 몫이죠. 수진이 정말 힘들어했어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편치 않았습니다. 돌잔치는 조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떡을 자르고 민준이가 돌잡이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가수 되려나 봐요. 수진 씨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치며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공허했습니다. 왜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겉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에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저는 수진 씨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 음식 정말 맛있네. 고생했어. 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민준이가 보챘습니다. 민준이 왜 그래? 수진 씨가 재빨리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졸린가 봐요. 내가 안아줄까? 재워줄게. 괜찮아요. 또 거절당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며느리에게 이렇게 대접받다니. 수진 씨는 민준이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낯을 좀 가리나 봐요. 할머니한테 낯을 가려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그래요. 자주 안 보면. 그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자주 안 본 건 제 탓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자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게 제 사정인데요. 준혁이가 분위기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자, 케이크 자를까요? 케이크가 등장했습니다. 초를 켜고 다시 민준이를 데려왔습니다. 민준아 후 하는 거야. 민준이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데 저는 자꾸 뒤로 밀려났습니다. 자, 부모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수진 씨 언니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은 민준이 양옆에 섰습니다. 저는 뒤쪽 구석에 섰습니다. 셔터가 눌러졌습니다. 하나 더 찍을까요?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앞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돌잔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저도 나가려다가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있다 가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수진이랑 같이 얘기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도 나가고 집에는 저희 셋만 남았습니다. 민준이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수진이가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뭐? 엄마가 자꾸 연락도 없이 오시고 육아에 간섭하시고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는데요.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오시면 더 힘들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매번 제 방식 무시하시잖아요. 민준이한테도 자꾸 이것저것 먹이시려고 하고. 그게 잘못이야? 할머니가 손주 챙기는 게 방식의 문제예요.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자꾸 하시려고 하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혁이가 말렸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도 이해 좀 해주세요. 내 편만 들고 그래. 엄마 편을 안 드는 게 아니라 아들이 어미 편은 안 들고.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수진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어요. 우울증? 네.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고 무시하시니까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요. 그게 제 탓이라는 겁니까? 수진 씨,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심해요. 어머니는 제 고통을 몰라요. 나도 며느리 살아봤어.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럼 왜 저한테는 똑같이 하세요? 말다툼이 격해졌습니다. 준혁이가 계속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좀 오지 마세요. 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뭐, 민준이도 안 보여드릴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저 정말 못 살겠어요. 그 순간 제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내가 뭔데 내 손주를 못 보게 해. 제 아들이에요. 내 손주야.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나 안 가. 나가라고요. 준혁이가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 일단 집에 가세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준혁아. 엄마, 제발이요. 아들의 눈빛이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았어.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가는데 수진 씨가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집착이 심하시네, 진짜. 그 말이 들렸습니다.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금 뭐라고 했어? 집착 심하시다고요. 손주 하시는 게 집착? 아니면 뭐예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지금 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어 하는 걸 집착이라고 했어? 그렇게까지 매달리시는 게 정상이에요? 뭐가 정상이고 비정상이야. 어머니 행동이 비정상이죠. 순간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찰싹 수진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가 뺨을 감싸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이가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엄마, 뭐 하는 짓이에요? 나도 모르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제가 뭘 한 거죠? 수진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할래요. 당신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수진아. 싫어요.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수진 씨가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준혁아, 나는 나가주세요. 제발.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손찌검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며느리를 때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잘못했다. 수진 씨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준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서 수진이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요. 경찰? 폭행죄로요. 제가 간신히 말렸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진짜 이혼하자고 해요. 준혁아, 그건 안 돼.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엄마가 민준이 생각하셨어야죠. 왜 수진이를 때리셨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어. 진심으로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수진이 지금 친정에 가 있어요. 안 돌아온대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잘못으로 아들의 가정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CCTV 확인했대요. CCTV? 우리 집 거실에 있는 거 아기 모니터링용으로 설치한 건데 그게 왜? 엄마가 수진이 때린 거 다 찍혔어요. 수진이가 그걸 증거로 경찰에 제출한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혁아, 나 어떡해. 엄마,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진이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아들아. 그리고 엄마, 수진이네 부모님이 고소장을 접수했대요. 고소장? 네. 폭행죄로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홀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자 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정순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진술 좀 받겠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는 정지된 영상이 보였습니다. 제가 수진 씨의 뺨을 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11월 23일 며느리분 뺨을 때리신 게 맞습니까? 네. 왜 때리셨습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무슨 이유로 화가 나셨죠? 며느리가
저를 집착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손주 보고 싶어 하는 걸 비정상이라고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형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수진 씨를 때렸습니다. 수진 씨가 비틀거리며 뺨을 감싸는 모습, 준혁이가 놀라 달려오는 모습, 모든 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분이 먼저 폭언을 했다고 하셨는데 영상에는 그 부분이 안 나오네요. 소리가 안 들렸나요? 네. 영상용 CCTV라 음성은 녹음이 안 됩니다. 화면만 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는 증거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오직 제가 며느리를 때리는 장면뿐이었습니다. 이정순 씨, 폭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가족 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분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처벌을 원하신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죠. 며느리가 만나주질 않아요. 그럼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조사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나왔습니다. 경찰서 밖 계단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72 노인이 경찰서 계단에 주저앉아 있으니 이상하게 보였겠죠. 하지만 저는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조사받았어요? 응. 수진이가 합의 안 해준대요. 그렇구나. 엄마,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수진이 부모님한테도. 어떻게? 제가 자리 만들어 볼게요. 마지막 기회예요. 사흘 후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수진 씨와 그녀의 부모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어머니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수진 씨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뺨에 아직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찌검을 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까지 참아왔는데 결국 폭력까지 당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 전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평생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 제발. 나 때문에 준혁이가 힘들어해. 민준이도 생각해줘. 민준이를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폭력적인 할머니 밑에서 못 키워요. 나는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을게. 다시는 찾아가지도 않을게. 믿을 수 없어요. 수진 씨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정순 씨 합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앞으로 우리 딸과 손주에게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전화도 방문도 선물도 일절 안 됩니다. 그건
그리고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도 오지 마세요. 우리 딸이 원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민준이를 영영 못 본다는 겁니까? 그게 우리 딸이 원하는 겁니다. 손주를 못 보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한 게 가혹하지 않았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시면 합의해 드리겠습니다. 거부하시면 끝까지 처벌받으셔야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정가자가 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면 손주를 영영 못 봅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틀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답을 주세요. 자리가 끝났습니다. 그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엄마, 합의하세요. 정가자 되시면 안 돼요. 민준이를 못 본다는 건데. 그래도 나중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내 입장만 생각하고 하는 말이지. 엄마, 너도 결국 마누라 편이구나. 그게 아니라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겠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틀간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합의할게. 엄마, 대신 준혁아, 너는 민준이 사진이라도 보내줘. 가끔씩이라도. 알겠습니다. 며칠 후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으며 연락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펜을 들고 서명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쓰는 순간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손주와 며느리로부터 영영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합의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나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준혁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그럭저럭. 민준이 사진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사진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이제 혼자 걸어 다닙니다. 사진을 보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아이를 직접 보지 못한다는 게 견딜 수 없이 슬펐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래. 너는? 저는 괜찮아요. 수진 씨랑은? 그럭저럭 지내요. 아직 서먹하긴 하지만 이혼은 안 했구나. 네. 민준이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대요. 다행이었습니다. 최소한 아들의 가정은 지켜진 셈이니까요. 엄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수진이가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 네. 산후우울증이랑 대인관계 스트레스로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수진이가 꽤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저한테도 문제가 있었대요. 무슨 문제? 제가 수진이 힘든 걸 몰라줬대요. 회사 일만 핑계대고
육아는 다 수진이한테 맡기고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와 수진이 사이에서 중재도 제대로 못했고요. 그냥 피하기만 했어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우리 모두 잘못했어요. 둘 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응? 가족이 다 같이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가족 상담? 네. 나중에라도 관계를 회복하려면 필요하대요. 수진 씨가 싫다고 하지 않을까? 제가 물어볼게요. 아직 모르겠지만 준혁이는 그날 몇 시간을 저와 함께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생각해 보겠대요. 상담 말이니? 네. 아직 확답은 못하겠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가 상담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개인 상담을 받으셔야 한대요. 그 다음에 같이 받자고. 알겠어. 그렇게 할게. 저는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초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었던 것, 거절당했던 것, 결국 손찌검을 한 것까지 상담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손주가 보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할머니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정순 씨, 혹시 며느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분은 처음 엄마가 되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다른 방식을 제안하면 자신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알아요. 하지만 도움이 되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야 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상담은 매주 계속되었습니다. 6번째 상담에서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이정순 씨,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으세요? 네. 정말로요. 그럼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며느리분께. 편지요? 네. 마음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꼭 보내지 않아도 돼요. 일단 써보세요. 집에 돌아와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쉽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진 씨에게 먼저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당신을 때린 것 평생 후회하며 살 것입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고 당신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에게는 간섭이었고 무시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수진 씨, 당신도 힘들었겠지요. 처음 엄마가 되어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을 텐데 시어머니까지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지지였다는 것을, 간섭이 아니라 존중이었다는 것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을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법을, 민준이의 엄마로서 당신의 방식을 인정하는 법을.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겠습니다. 준혁이와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순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상담 때 편지를 가져갔습니다. 상담사가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진심이 느껴져요. 며느리분께 전달해 보실래요? 떨리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세요. 준혁이를 통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편지 읽었대요. 뭐래?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읽고 방에 들어갔대요. 그래도 읽어줬다는 게 어디야? 엄마, 수진이가 다음 주에 가족 상담 받겠대요. 정말? 네. 한번 해보자고.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가족 상담 첫날. 상담센터 대기실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긴장되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왔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손주였습니다. 제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아. 수진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진 씨.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담사가 나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는 놀이방에서 보육교사와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첫 시간은 어색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수진 씨,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수진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낳고 한 달쯤 됐을 때요.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잠도 못 자고 아기는 계속 울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지적하셨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이렇게 키우나. 내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말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 제가 잘못 키우는 것 같고 무능한 엄마 같았어요. 수진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정순 씨, 그 얘기를 들으니 어떠세요? 상담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수진 씨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저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제 경험을 나눠주면 수진 씨가 덜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와주려는 마음이었군요. 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수진 씨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제 방식만 강요했어요. 준혁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둘 사이에서 회피만 했어요.
제대로 소통을 도와줬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쌓였던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대기실에서 민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민준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수진 씨가 부르자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수진 씨가 민준이를 안아 올리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계시네.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할미.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민준이. 수진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안으시겠어요? 네? 짧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할미가 많이 보고 싶었어. 민준이가 제 뺨을 만졌습니다. 할미 울어? 아니야. 행복해서 그래.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많이 힘들어요. 알아. 기다릴게.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 받으면서요. 고마워, 수진 씨. 정말 고마워. 민준이를 다시 수진 씨에게 건넸습니다. 헤어지는 발걸음이 아쉬웠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천천히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가야 한다는 것을.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2번씩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수진 씨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육아 조언 대신 힘들지? 무엇이 필요해? 라고 물었습니다. 수진 씨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가끔 먼저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감기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저는 조언하기보다 들어줬습니다. 병원은 갔어? 의사 선생님이 뭐래? 약 처방받았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 수진 씨가 잘하고 있어.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합의 조건상 저는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이번 명절에 오셔도 된대요. 정말? 네. 단, 오래 계시면 안 되고 육아에 간섭도 안 하셔야 한대요. 당연하지. 그렇게 할게. 명절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 씨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 씨, 초대해줘서 고마워. 들어오세요.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미, 이리 와. 제 손을 잡아 끌며 자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장난감들을 보여줬습니다. 할미, 이거 봐. 자동차. 우와, 멋진데? 한참을 민준이와 놀았습니다. 수진 씨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수진 씨, 내가 도와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그래, 그럼 설거지라도 할게. 네, 그건 괜찮아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민준이 밥 천천히 먹어. 수진 씨가 민준이를 챙겼습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나섰을 겁니다.
이렇게 먹이면 안 돼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참았습니다. 수진 씨의 방식을 존중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 씨가 옆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응,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뭔가 지적하시고 조언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지켜봐 주시네요. 상담 받으면서 배웠어. 내가 얼마나 오지랖이 넓었는지. 수진 씨가 잠시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도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고마워, 수진 씨. 아직은 완전히 편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알아.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않을게. 네. 저는 오후 4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 있으면 부담이 될까 봐요. 문 앞에서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도 오세요. 민준이 생일이에요. 가도 돼? 네. 오세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꼭 갈게. 고마워, 수진 씨.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1년 전 그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상담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제는 개인 상담만 받습니다. 가족 상담은 3달 전에 종료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스스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이정순 씨는 배우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이정순 씨 자신의 힘이에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올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수진이가 부르래요. 같이 저녁 먹자고. 진짜? 네. 오세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사들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장미.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준혁이한테 물어봤지. 수진 씨가 꽃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민준이가 숟가락질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밥알이 여기저기 흘렀습니다. 저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떠먹여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식사 후 수진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응? 사실은 제가 임신했어요. 뭐? 깜짝 놀라 차를 쏟을 뻔했습니다. 정말? 네. 3달 됐어요. 준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정말 축하해. 저는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몸조리 잘해야 해. 뭐 필요한 거 없어? 괜찮아요. 잘 먹고 있어요. 혹시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어머니. 수진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뭐든 말해. 나중에 아기 낳으면 조리원 대신 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네. 이번에는 어머니 도움받고 싶어요. 제대로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얼마든지 도와줄게. 단, 제 방식도 존중해 주세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난 보조만 할게. 고마워요, 어머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 전 최악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손주를 잃을 뻔했고 며느리와 원수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수진 씨도 변했고 저도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몇 달 후, 가을이 왔습니다. 수진 씨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간 머물 예정입니다. 조리 도우미로 말이죠. 문을 열자 수진 씨가 배를 만지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몸은 어때? 괜찮아요. 좀 무겁긴 한데. 당연하지. 이제 고지네. 짐을 풀고 부엌을 살폈습니다. 수진 씨, 미역국 재료 사왔어. 나중에 끓여줄게. 고마워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고맙지. 이렇게 도울 기회를 줘서. 다음 날 수진 씨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준혁이와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축하드립니다. 딸입니다. 딸. 준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딸이래요. 그래. 딸이구나. 우리는 신생아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습니다. 새로 태어난 손녀였습니다. 작다. 엄마 우시네. 행복해서 그래. 며칠 후 수진 씨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수진 씨의 빨래를 했습니다.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수진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진 씨, 기저귀 이걸로 갈아줄까? 아니면 다른 걸로 할까? 그걸로 해주세요. 응, 알았어. 아기가 울면 수진 씨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안아줄까? 네, 부탁드려요. 허락받고 안았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중요했습니다. 존중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는데 수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응? 이번 한 달,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다행이다. 내가 부담 안 됐을까 걱정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잘 쉬었어요.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너도 나한테 기회를 줘서 고마워. 저도 미안했어요. 예전에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아니야. 다 내 잘못이었어. 둘 다 잘못했어요. 이제는 서로 이해하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미, 가지마. 할미는 할미 집에 가야지. 대신 자주 올게. 약속?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반 전 저는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손주도, 며느리도, 아들도. 하지만 이제는 되찾았습니다. 아니, 되찾은 게 아니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건강한 관계를요.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한다는 건 집착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한다는 건 간섭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용서는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고마웠어. 몸조리 잘하고 아기 사진 보내줘.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진 보낼게요. 그리고 아기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손녀, 지우.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손주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한 며느리의 진짜 시어머니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는 가족.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